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기관을 이용하고 계시는 수급자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들께 매월 이용비용 결제에 대한 영수증과도 같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해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호자분들께서는 매월 기관으로부터 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받아보고는 계시지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해서 속 시원할 정도로 알기 쉬운 설명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대부분 입금할 금액만 확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용하시는 기관이고 적지 않은 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호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로부터 운영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의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관한 설명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내용과 쓰임새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게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비용 안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비용 안내문을 저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화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제일 상단 모습입니다. 자, 이 명세서를 보시면은 우측에 먼저 퇴소와 중간이라는 표시가 있죠.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퇴소에 만약에 체크가 되어져 있으면 퇴소하는 달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이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중간에 체크가 되어져 있으면은 지금도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발부를 받으신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기호부터 나타나 있죠. 이 장기요양기관 기호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호자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시설, 즉 장기요양기관인데, 그 장기요양기관들은 다 고유한 번호를 부여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들마다 다 일정한 번호를 부여해 놨는데, 그 번호가 바로 장기요양기관 기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일 앞에 숫자를 보시면 1, 뭐뭐뭐뭐 이렇게 숫자가 나가는데,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종류가 크게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급여냐 또는 재가기관이냐에 따라서 제일 첫 자리 숫자가 바뀌는데, 거기까지는 보호자분들께서는 뭐 굳이 몰라도 되는 내용이고요. 그냥 장기요양기관 기호는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장기요양기관의 고유한 번호구나 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장기요양기관명이 나오죠. 이 장기요양기관명은
시설의 이름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 성명이 여기 나오겠죠. 이 하단에 어르신 성명이 기재가 되고요. 어르신께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셨을 때에 그 인정번호가 이 하단에 또 기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급여 제공 기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급여 제공 기간은 매월 어르신께서 기관을 이용하신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르신께서 1월 15일 날부터 이 기관을 이용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를 발부받으실 때쯤은 2월 달부터 이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를 발부받게 되시거든요. 그럼 이 기간은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이 표시가 되겠죠. 자, 만약에 그 다음 달부터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용하셨다고 하면은 그 기간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즉, 기관을 이용한 기간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 번호가 있는데 이 영수증 번호는 시설에서, 기관에서 나름대로 고유하게 이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에 번호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수증 번호가 만약에 써 있는 것을 보시면은 기관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이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에 번호를 부여해 놨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수증 번호는 나중에 뭐 시설에 이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하셨을 때 영수증 번호가 몇 번입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시면은 기관에서도 그 영수증 번호에 따라서 이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기관에서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 조남과 성명과 그리고 등급, 또 장기요양 인정 번호, 또 급여 제공 기간 같은 것으로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의 일반적인 정보가 되고요. 그 밑에서부터는 이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급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급여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어거든요. 자, 마치 꼭 월급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런 월급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급여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고 하면은 서비스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라는 것은 서비스, 즉 우리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특히나 이 급여라는 부분은 정부에서,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법에서 정해놓은 그런 비용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이해하시기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급여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본인 부담금이고 하나는 공단 부담금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담금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보호자분들께서는 납부하시는 금액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본인 부담금이 보호자분들께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단 부담금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다.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기관으로, 시설로 지원해주는 비용이 바로 공단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을 합치면, 즉 급여의 총계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바로 총 급여액이 나오는데, 총 급여액은 우리가 시설을 만약에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1일당 수가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하루를 계신 수가에 본인 부담금이 따로 있고 그리고 공단 부담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한 것이 바로 이 수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본인 부담금은 지금 이 급여 제공 기간 동안에 발생한
본인 부담금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급여 제공 기간에 발생하는 공단 부담금이다. 그래서 요 두 개 금액이 합쳐져서 급여의 개, 바로 요 자리에 금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설에서는 실제적으로 공단부담금 외에 공단부담금에서 가산금이라는 항목까지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가 정확하게 바뀐다고 하면은 여기 공단부담금에 괄호 열고 플러스 가산금까지도 같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산금도 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공단 부담금으로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서식을 다시금 좀 손을 본다고 하면은 공단 부담금 플러스 가산금까지도 같이 표기가 되어져야지만이 정확한 급여의 합계액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명칭에 대한 이제 보완인 거죠. 보호자분들께서 아실 부분은 이 본인 부담금이구나. 이 부분이 지금 이 급여 제공 기간 동안에 발생한 본인 부담금이구나. 그 항목이 여기 표시가 되는구나. 그에 따라서 지금 시설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만큼의 금액이 여기에 기재되는 금액만큼이 시설로 지원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비급여 항목이 나오죠. 이 비급여 항목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보호자분들께 어르신께 지원해 드리는 공단 부담금 외에 식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임의용비, 그리고 기타 실비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바로 이 비급여입니다. 즉 보호자분께서 100% 다 납입하셔야 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들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식사 재료비, 즉 식재료비가 이제 이 부분에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식재료비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식재료비는 실비대로 발생하는 금액이죠. 그런 비급여죠. 그렇기 때문에 제공받으신 식사 재료비만큼만 납입하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르신께서 하루를 요양원에 계신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받게 되시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르신께서 아침, 저녁만 드시고 아침, 점심만 드시고 저녁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박을 하시게 된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저녁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제받을 수 있는, 즉 저녁값에 대해서는 산정을 하면 안 되겠죠. 즉 아침, 점심값만 산정을 하고 저녁값은 산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방법으로 식재료비가 계산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호자분들께서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르신께서 이 급여 제공 기간 동안에 제공받으신 식사 재료에 따른 그 비용이 바로 이 부분에 표시가 되어진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어르신께서 상급 침실 이용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1일당 상급 침실 이용료가 산정이 되어져서 이 급여 제공 기간 동안에 발생한 상급 침실 이용료가 여기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르신께서 이 급여 제공 기간 동안에 임의용 서비스를 받으셨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비용도 이 부분에 표시가 되어지겠죠. 그 외에 실비로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은 기타에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그에 따라서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그리고 임의용비가 합쳐져서 이 비급여의 합계 부분에 이 부분에 표시가 되어지게 되겠죠. 자, 이 기타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비용으로는 이제 간식비가 있죠. 자, 간식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간식비가 따로 있어서 간식비가 이 부분에 표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간식비를 식재료비랑 같이 합쳐서 표시를 하는 시설들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식재료비와 간식비는 구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근데 이제
편의를 위해서 식재료비에 간식비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안내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합계 금액이 바로 이 자리에 표시가 된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측을 보시면 금액 산정 내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 산정 내역에 대해서는 이제 이 각 항목들의 내역이 합쳐진 그런 그 항목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총액이라는 게 있어요. 총액에 보시면 급여와 비급여가 이제 같이 합계 금액이 나오죠. 즉 9번 보시면은 이 제일 아래 이 부분이 9번이죠. 그래서 9번이 총액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9번은 3번과 8번을 더한 금액이다. 즉 3번은 급여의 합계액 바로 이 부분이죠. 3번. 그래서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이 합쳐진 금액, 즉 급여의 합계액과 그리고 비급여의 합계액, 즉 식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임용비가 합쳐진 그리고 간식비가 합쳐진 이 비급여 합계액이 8번이 되겠죠. 그래서 3번과 8번을 합쳐서 급여와 비급여의 합계액, 즉 완전 총액이 바로 이 부분에 표시가 되어집니다. 우리 잠깐 좀 지우고 다시 보실까요? 자, 그래서 이 총액 9번은 바로 3번 비급여, 급여, 3번 급여,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의 합계 급여와 그리고 비급여 8번이죠. 식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임용비, 간식비까지 합쳐진 바로 이 부분의 금액, 비급여가 합쳐진 금액 바로 이 9번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밑에 본인 부담 총액이 있어요. 이 본인 부담 총액은 실질적으로 보호자 분께서 시설에 납입하는 금액이 되겠죠. 자, 보시면은 1번이 들어있죠. 1번은 바로 본인 부담금이다. 보호자분께서 시설에 납입하여야 할 본인 부담금과 그리고 8번은 바로 비급여의 합계액이죠. 비급여의 합계액 8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과 8번이 합쳐진 금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이 합쳐진 금액이 바로 10번 본인 부담 총액이다. 즉 시설에 납입하시는 금액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이미 납부한 금액이라는 것이 11번에 있어요. 즉 뭐냐면은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시기 전에 이미 시설에다가 뭐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미리 납부한 금액이 있다고 하시면은 바로 요 부분에 표시가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장기 요양 기관들은 대부분이 다 후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발생할 상황은 거의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납부한 금액은 거의 대부분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미 납부한 금액의 항목에서는 거의 표시가 되어지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시면은 이미 보호자분께서 시설에 납입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표시가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시설에서 기관에서 이제 수납하신 금액이 나오는데 자, 12번이죠. 자, 시설에 수납한 금액은 결론적으로 10번 보시면 본인 부담 총액이죠. 본인 부담 총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뺀 것이 바로 수납 금액이다. 자,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수납 금액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후불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1일부터 31일까지 이용하신 그 비용을 다음 달 10일 정도 이후부터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없다라고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본인 부담 총액이 대부분 수납 금액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카드로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발급해 드릴 수 있고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이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된다는 건데 대부분은 우리가 시설에서 바로 이 현금으로 지금 지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대부분 보호자분들께서 기관에다가 현금으로 입금을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면은
자, 신분 확인 번호, 뭐 현금 승인 번호까지도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신분 확인 번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화번호 같은 부분으로 할 것이고요. 현금 승인 번호는 우리 현금 영수증의 번호라든지 또는 그에 따라서 현금 영수증에 뭐 기관에서 나름대로 부여하고 있는 번호가 있다고 하면은 그 번호가 적혀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비고 부분에 이제 작성되는 것은 어르신께서 뭐 감경 대상자일 경우에는 그 감경 대상자의 본인 부담률 같은 것들이 여기 이 부분에 표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상자라면은 일반 대상자의 본인 부담률 같은 것들이 표시가 되어질 거고, 또는 이제 만약에 어르신께서 한 달에 시설을 이용하시다가 외박을 하셨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 뭐 외박 기간이라든지 네, 그런 내용들이 이 비고에 표현되어진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때 해당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시설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죠. 대부분 시설에서는 현금으로 무통장으로 입금 받는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용카드도 결제를 하실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은 대부분 이제 수수료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기관에서 무통장 입금으로 지금 결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장기요양 기관명과 대표자가 이제 서명을 해서 증빙을 하는 내용이 란이 있고요. 이제 이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를 발부한 일자가 마지막에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내용이 중요한데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내용은. 왜냐하면 이 명세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 영수증 공제 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 영수증은 공제 신청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멘트가 되어져 있죠. 즉 현금 영수증은 이제 두 개가 있죠. 그 중에서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 영수증은 공제 신청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명세서에 대한 세부 내역을 기관에다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으로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명세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연말정산을 받을 때에 그 공제 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명세서이기 때문에 이 내역들은 다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연말정산에 공제자 받는 부분은 여기 위에서 보시면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도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기관에서는 시설에서는 매년 1월에 이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의 내용을 홈택스에다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다 입력한 내용을 자동으로 보호자분들께서 연말정산 때 연계해서 그 자료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같이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어르신 입소비용 안내문을 한번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시설을 이용하실 때마다 이제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는 그렇게 이제 발부를 받으시는데, 그에 따라서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입소 비용에 대한 그 설명을 해드리는 안내문을 받고 계시죠.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이제 어르신 입소 비용 안내문입니다. 자, 밑으로 이제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항목들이 나와 있죠. 아마도 이 그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에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그 본인 부담금액이 바로 이 부분에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표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상세 내역,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계셨고 또 외박 기간이 있으셨다든지 또는 다른 뭐 주간보호일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 안 하신 그런 기간이 있다든지 했을 때, 즉 시설을 구체적으로 이용하신 그 일자, 그 내역이 바로 이 부분에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식재료비와 관식비도 마찬가지로 시설을 이용 안 하신 그 횟수, 일자, 그 기간만큼은 빼고 실제적으로 식재료를 제공받으신 그 기간에 내역이 표시가 되고 그 비용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간식비가 여기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병원을 진료하신 그 내역을
기관에서 병원 진료를 동행해 드리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병원 진료비를 대신 납부해 드렸다고 하면은 그 병원 진료비 내역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약제비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본인 부담금, 식재료비, 간식비, 그리고 병원 진료비, 약제비, 그리고 기타 다른 비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금액들이 다 합쳐져서 이번 달에 입금해 주시는 금액이 여기에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는 연말정산 증빙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시설로 기관으로 연락 주시면 현금 영수증도 발급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와 그리고 어르신 입소 비용 안내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혹시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기관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또는 저희 이 케어스토리 이 영상 밑에다가 댓글로도 남겨주실 수도 있고 또는 010-4781-7230번으로 문자나 카톡을 주셔도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시설로 물어보셔도 되고 또는 저희 케어스토리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저희 장기요양 기관과 케어스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